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이 업비트의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혐의로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업비트는 중징계가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현대로템이 모로코로부터 2조 2천억 원 규모의 전동차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철도 단일 프로젝트로 역대 최대 기록입니다. 쿠팡이 지난해 연매출 41조 원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썼습니다. 국내 유통업체 매출이 40조 원을 넘는 건 처음이라 쿠팡의 성장 배경과 전망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쿠팡 독주를 막기 위해 이커머스 경쟁력 강화에 나섭니다. 네이버는 쇼핑 검색 서비스에 인공지능을 적용하고 배송 서비스를 개선하며 대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6일 서울경제 뉴스5 시작합니다. 중징계를 맞은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금융당국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이 전일 발표한 위반 사례 및 조치들에 반박하며 억울하다는 건데요. 사업 타격 여부를 결정지을 과징금 처분을 앞두고 법적 대응까지 열어두고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보연 기자입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은 전일 특정 금융정보법상 다수의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위반한 사례를 적발했다며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중징계를 통보했습니다. 신규 고객에 대해 가상자산 이전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 정지 3개월을 처분했고 임원 9명 중 이석우 대표를 비롯한 임원에는 문책 경고를, 준법감시인에는 면직을 내리는 내용입니다. FIU가 밝힌 업비트의 특정 금융정보법 위반 행위는 크게 4가지입니다. 우선 금융당국이 신고하지 않은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 19개사와 4만 5천여 건에 달하는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또 900여만 건의 고객 실명을 엉터리로 확인해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함으로써 자금 세탁 우려를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 내용과 관련된 이용자 15명의 의심 거래에 대해 FIU에 대한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대체 불가능 토큰 등 신규 거래 지원 전 자금 세탁 행위 위험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례를 적발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업비트는 거래를 진행한 가상자산 사업자는 모두 금융당국의 구두 지시, 즉 허락하에서 진행했다는 입장입니다. 분명한 허락, 구두 지침이 있었던 건이기 때문에 진행했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맥스씨, 쿠코인 등 22만여 건에 대한 해외 미신고 거래소 대상 출금은 제한했다고 밝혔습니다. FIU가 공개한 부적정한 실명 확인 인증표를 통한 고객 확인 사례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전일 FIU는 종이로 가렸거나 실물이 아닌 종이에 복사하거나 촬영한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으로도 고객 확인이 가능했다는 문제점을 밝혔습니다. 손으로 대충 그린 신분증마저 업비트의 고객 확인 시스템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그림도 첨부했습니다. 업비트 관계자는 모두 저희가 발견해 반려한 케이스며 대상 고객들 모두에게 부적절한 사진이니 다시 촬영해서 보내달라고 안내한 경우인데 왜 첨부 사례에 포함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NFT, 스테이킹에 대한 서비스 추가 시에도 위험 평가를 진행했다며 이와 관련해서도 향후 정해진 절차를 통해 소명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예로 든 그림들이 사실 핵심이 아닌데 극히 일부를 사례로 들면서 FIU가 과도한 판단을 한 것 같다며 다만 향후 결정될 과징금이 핵심이라 앞선 한빛코 사례처럼 건당 1,000만 원을 부과하지 않기 위해 미리 FIU가 일부 영업 정지와 임원들에 대한 중징계로 균형을 맞췄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빛코는 FIU로부터 고객 확인제도 위반 혐의로 약 2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지만 FIU를 상대로 과태료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말 승소한 바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보연입니다. 현대로템이 모로코로부터 2조 2천억 원 규모의 전동차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모로코 시장 첫 진출이자 철도 단일 프로젝트로는 최대 기록인데요. 특히 차량에 들어가는 전체 부품 90%가량을 국내 중소 중견기업으로부터 조달할 예정이라 의미를 더했습니다. 진민현 기자입니다. 현대로템이 모로코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 전동차 사업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현대로템은 현지 시간 25일 모로코 철도청과 2조 2,027억 원 규모의 2층 전동차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동차 공급 외 차량의 유지 보수는 모로코 철도청과 별도 협상을 거쳐 현대로템, 한국철도공사가 공동으로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수주는 민관이 합심한 코리아 원팀의 성과이자 글로벌 시장에서 K철도의 경쟁력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모로코 2층 전동차는 시속 160km급으로 현지 최대 도시인 카사블랑카를 중심으로 주요 지역들을 연결할 예정입니다. 현대로템은 이번 사업 수주로 모로코 시장에 처음 진출했을 뿐만 아니라 철도 단일 프로젝트 기준으로 최대 수주 기록을 세웠습니다. 특히 차량에 들어가는 전체 부품 90%가량을 200여 개의 국내 중소 중견기업으로부터 조달한다는 방침. 국내 철도 산업의 상생 발전과 내수 진작 효과가 기대됩니다. 현대로템은 이번 사업 수주로 모로코에서 실적과 경험을 쌓으면서 아프리카 철도 시장 진출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됩니다. 서울경제TV 진민현입니다. 쿠팡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최대 매출을 달성하고 영업이익 또한 2년 연속 흑자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쿠팡의 성장 배경과 전망에 대해 산업이부 이혜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내 대표 이커머스 기업인 쿠팡이 지난해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쿠팡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연매출 4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국내 유통업체 매출이 40조 원을 넘은 건 최초인데요. 쿠팡이 지난해 매출 41조 2,901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29% 증가한 수치입니다. 연간 영업이익은 6,023억 원으로 전년보다 2.4% 줄었지만 창사 13년 만에 2023년 첫 연간 흑자를 기록한 뒤 2년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쿠팡의 매출이 역대 최대로 증가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네, 이 쿠팡의 호실적은 글로벌 명품 플랫폼 파페치와 대만 사업 그리고 쿠팡이츠 등 성장 사업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성장 사업의 지난해 매출은 4조 8,808억 원으로 전년 대비 4배 이상 뛰었기 때문인데요. 로켓배송, 로켓프레시, 로켓그로스, 마켓플레이스 등 나머지를 차지하는 프로덕트 커머스 매출 또한 36조 4,09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 성장했습니다. 이 밖에도 국내에서는 로켓 배송을 중심으로 한 물류 혁신도 성장 요인으로 꼽히는데요. 쿠팡은 지난해 이 밤 12시까지 주문하면 다음 날 아침까지 배송이 완료되는 당일 새벽 배송 서비스를 전국 45% 지역으로 확대했고 제주도 등 비수도권 지역의 로켓 배송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네, 글로벌 부문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서 두드러진 실적을 냈을까요? 네, 이 쿠팡의 글로벌 사업 중에 명품 이커머스 파페치가 이 빠른 성장세를 보인 건데요. 파페치는 지난해 쿠팡이 인수할 당시에 1조 원 규모의 적자로 부도 위기였습니다. 쿠팡의 인수 후에 파페치는 지난 4분기 418억 원의 삼각전 영업이익을 내면서 1년 만에 턴어라운드에 성공했습니다.
이 밖에도 쿠팡은 대만 시장에서의 성장세도 상당히 빠릅니다. 쿠팡은 대만 시장에 로켓 배송을 도입시키면서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대만 로켓 배송의 지난해 4분기 순매출의 경우에는 전분기 대비 23% 오르는 등 유의미한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대만에서 주요 경쟁업체로 꼽히는 모모와 쇼피에는 무료 배송 등이 포함된 소비자 멤버십 프로그램이 없어서 쿠팡이 비교적 우위를 점하는 만큼 향후 대만 시장 점유율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그렇다면 쿠팡의 올해 주요 전략과 전망은 좀 어떨까요? 네, 쿠팡은 올해도 마찬가지로 배송 서비스 고도화 그리고 글로벌 확장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물류 자동화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서 배송 효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고요. AI 기반 물류 혁신을 통해서 출고 시간을 단축하고 또 배송 비용을 절감하는 게 목표입니다. 또한 대만을 넘어 추가적인 해외 시장 진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김범석 쿠팡 의장은 2024년 4분기 및 연간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한국에서 만들어낸 성공 방정식을 다른 시장에서도 성공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믿는다며 글로벌 사업 확대를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네, 쿠팡이 단순한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을 넘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지 향후 성장 가능성이 더욱 기대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쿠팡의 독주에 네이버가 견제에 나섰습니다. 네이버는 쇼핑 검색 서비스에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건 물론 약점으로 꼽혔던 배송 서비스도 대대적인 개선에 들어갔는데요. 올해 이커머스 시장 주도권을 두고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네이버가 이커머스 사업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쇼핑 경험에 인공지능을 결합하고 배송 서비스를 개선해 쿠팡의 독주를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네이버는 다음 달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앱을 출시해 이커머스 사업 강화를 본격화합니다. 기존 네이버 앱 내에서 제공하던 쇼핑 서비스를 독립형 앱으로 분리하는 겁니다.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는 쇼핑 검색 서비스에 AI를 적용해 개인화 추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간 약점으로 꼽혔던 배송 서비스도 대대적인 개편에 들어갔습니다. 네이버는 내달부터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도착 보장 상품의 무료 교환, 반품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또 오늘 배송, 새벽 배송을 넘어 주문 후 1시간 이내 상품을 배송하는 지금 배송 서비스 도입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도착 보장과 빠른 배송 도입, 무료 교환 반품 서비스까지 네이버의 이커머스 사업 행보는 쿠팡의 주요 서비스와 비슷한 모습입니다. 네이버가 지난해 11월 넷플릭스와 손잡으며 멤버십 혜택에 OTT 이용권을 추가한 점도 쿠팡과 유사하다는 평가입니다. 네이버가 이커머스 사업 강화를 위해 본격적인 쿠팡 혜택 따라잡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이버는 올해 이커머스 부문에서 공격적인 성장 목표를 내건 상황. 최수연 대표는 지난 7일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올해 스마트 스토어 거래액 목표는 시장 성장률을 상회하는 두 자릿수 성장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상속세 마련 과정에서 촉발한 가족 간 경영권 다툼으로 지난 한 1년을 보내온 한미그룹이 얼마 전 갈등을 봉합했는데요. 한미그룹은 오랜 싸움으로 훼손됐던 기업 가치와 신뢰도 회복이 최우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혜란 기자입니다. 한미그룹 일가가 1년여간 이어졌던 경영권 분쟁을 종결지었습니다. 차남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가 사임하고 모친 송영숙 한미약품 회장이 대표로 복귀하면서 온열을 포함한 4자 연합의 승리로 분쟁은 마무리됐습니다. 장기간 이어온 싸움에 분열된 내부 조직과 훼손된 기업 가치를 재건하는 것이 급선무로 꼽히는 상황. 한미그룹은 경영권 분쟁으로 지난해부터 저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한승연 NH투자증권연구원은 영업가치와 신약가치를 더한 한미약품의 기업가치는 경영권 분쟁으로 최소 30%에서 40%가량 지속적으로 디스카운트되어 왔다고 평가했습니다. 그 원인으론 북경 한미 영업 악화에 따른 실적 훼손 우려, 인력 이탈로 인한 R&D 약화, 투자자 신뢰도 하락을 꼽았습니다. 실제로 한미약품의 지난해 매출은 1조 4,955억 원, 전년 대비 0.3% 늘며 제자리에 머물렀고 영업이익은 2,167억 원으로 2% 줄었습니다.
한미사이언스 역시 매출이 1조 2,836억 원으로 전년 대비 2.86%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1,004억 원으로 자회사 북경한미 부진에 같은 기간 19.3% 급감했습니다. 승기를 잡은 4인 연합은 그룹 정상화를 위해 3월 주총 이후 전문 경영인을 내세워 재정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그룹 차남 임종훈이 떠난 한미사이언스 대표직에는 김재교 메리츠증권 부사장이 언급됩니다. 한미사이언스가 전문 경영인을 대표로 선임하는 건 지주회사 전환 이후 처음. 분쟁이 한창이던 지난해 11월 송영숙 회장은 회사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글로벌 제약사 머크의 경영체제 도입을 예고한 바 있는 만큼 머크식 경영체제 도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경영권 분쟁이라는 디스카운트 요인은 최종 해소된 이상 한미약품그룹은 창업주 고 임성기 회장이 강조해온 R&D의 사활을 걸고 미래성장 동력 입증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가 미래 기술 개발을 위한 동맹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에 이어 통신과 스마트 팩토리 등으로 협력 범위를 넓히고 있는 모습인데요. 앞으로 5G 특화막을 적용한 스마트 공장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외부 인터넷이나 모바일 사용자와 통신 간섭 없이 다량의 산업용 로봇이나 무선 장비에 대해 중앙 집중적인 통제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고원희 기자입니다. 5G 특화망 레드캡 기술이 적용된 로봇. 이 기술은 특정 구역에 별도의 기지국을 설치하고 별도의 통신 주파수 대역을 활용해 외부 인터넷 모바일 사용자와 통신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전용 통신 체계입니다. 외부 간섭이 없는 만큼 통신 단절이나 지연이 거의 없고 초고용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송수신할 수 있어 스마트 제조 혁신에 필수적인 다량의 산업용 로봇이나 무선 장비에 대한 중앙 집중적 통제가 가능해집니다. 현대차는 올해 1월부터 삼성전자와 협력해 5G 특화망 레드캡 기술 실증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이 기술을 다음 달 3일부터 스페인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의 IT전자 박람회인 MWC25 바르셀로나에 전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오는 2026년 상반기 가동을 목표로 건설 중인 울산 EV 전용 공장에 5G 특화망을 도입한다는 계획. 이번 실증을 통해 새로운 스마트 제조 솔루션으로 제시된 5G 특화망 레드캡 기술의 양산성을 확보해 울산 EV 전용 공장을 시작으로 국내외 주요 공장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현대차 그룹과 삼성의 미래기술 협력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양사는 인공지능, 배터리, 반도체, 로봇 등 첨단 산업 전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고원입니다. 경제단체들이 야당의 상법 개정 시도를 중단하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야당은 내일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인데요. 여당과 재계는 무리한 상법 개혁이 우리 기업의 발목을 잡고 경제의 폭탄이 될 거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야당이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야당 주도로 법사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은 상법 개정안은 내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당은 기업 발목 비틀기 악질 법안이자 정치적 쇼라며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야당은 소액주주의 권익을 강화한다는 취지지만 여당과 경제계는 소송 남발 등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거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경제계 8개 단체는 오늘 국회를 찾아 상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김상법 한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은 주주들의 주가 하락에 대한 소송이 무서워 기업들은 과감한 투자 결정과 인수합병, R&D 등을 주저하게 돼 미래 먹거리 확보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상법 개정은 그야말로 빈대를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격이 될 수 있다며 최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 미국과 일본, 독일 등 주요국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이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래에 대한 투자를 못하기 때문에 미래 발전이 더 어려워질 것이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벗어나는 거고 외국인 투자가 급감하고
여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재차 공개 토론을 요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이 활성화될 때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 우리 기업과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다며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홍콩 H지수 ELS 불안전 판매 재발 방지를 위해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은행 일반 점포에서는 홍콩 H지수 ELS 등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 판매가 불가능해집니다. 또 ELS 등 고위험 투자 상품 소개 영업 실적이 은행별 성과 보상 체계 반영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금융당국이 오늘 홍콩 H지수 ELS 등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 판매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ELS 등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은 소비자 보호 요건이 충족된 은행 거점 점포에서만 판매가 가능해집니다. 일반 여수신 이용 창구와 분리된 공간에 별도로 ELS 판매 상담실을 마련하고 전문 지식과 경력이 있는 전담 직원만 판매 자격이 주어집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ELS 사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복잡한 상품 구조 설명 부족을 꼽았고 특히 예적금 관련 일반 창구를 찾은 소비자에게 불안전 판매가 이뤄진 점에 주목했습니다. 많은 은행 고객이 이러한 복잡한 금융투자 상품을 예적금과 같은 원금 보장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구조였으며 당국은 5개 은행 전체 점포 3,900곳 중 5에서 10%가 거점 점포로 분류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원금 보장으로 설계된 ELS 상품 판매는 일반 점포에서도 가능합니다. 이번 개선 방안에는 은행 성과 보상 체계 KPI 항목에서 고위험 투자 상품 소개 영업 실적이 제외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당국은 이를 통해 단기 실적주의에 따른 밀어내기식 영업 관행 개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은행이 ELS 등 고난도 상품에 투자를 권유할 수 있는 대상도 줄어들게 됩니다. 당국은 수입원, 투자 기간, 투자 경험 등을 근거로 투자 권유 대상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사실상 손실 감내 수준이 낮은 소비자에게는 고난도 투자 상품 권유를 제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와 함께 은행별 금융소비자 보호 원칙을 마련하고 내부 통제 기준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당국은 이번 방안 관련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등과 소통하며 관련 규정 개정 작업 등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셀트리온의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램시마가 연 매출 1조 2천억 원을 돌파하며 대한민국 1호 글로벌 블록버스터 의약품에 올랐습니다. 셀트리온은 연간 실적 발표를 통해 지난해 연매출 3조 5,573억 원을 기록했으며 이 가운데 주력 제품인 램시마는 전체 매출의 35.6%에 달하는 1조 2,68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간 전 세계 매출 1조 원이 넘는 의약품을 글로벌 블록버스터로 칭하는데 국내 기업에서 개발한 의약품 중 램시마가 이를 최초로 달성했습니다. 램시마는 오리지널 의약품이 아닌 바이오 시밀러로 블록버스터 의약품에 올라 새로운 이정표를 남기게 됐습니다. SPC그룹이 말레이시아에 제빵 공장을 세우고 2조 5천억 달러 규모의 할랄 식품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이번에 준공된 파리바게트 조우루 공장은 연면적 12,900제곱미터 규모로 7개의 생산 라인을 통해 연간 최대 1억 개의 베이커리 제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준공식에서 조우르 생산센터를 교두보로 동남아시아와 중동 지역을 포함한 20억 인구의 할랄 시장 고객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맛을 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파리바게트는 조우르 생산센터에서 계열사 SPC 삼립의 수출용 할랄 인증 제품을 생산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서울경제 뉴스5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